대공수사는 어렵고 힘듭니다. 대공수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절대 경찰 단독의 대공수사권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 박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원이 하는 수사를 경찰이라고 왜 못합니까? 도대체 대공수사가 일반 범죄 수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국민들은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오늘은 대공수사가 일반 형사범 수사와 어떻게 다른지만 집중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대공수사에 대한 모든 오해와 불신이 실타래 풀리듯 저절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범죄의 수사라 하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세상 어떤 수사라도 어렵지 않은 수사는 없지만 대공수사와 일반 형사범 수사는 많이 다릅니다. 범죄의 성격이 다르고 범행 수법이 다르고 범죄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수사기법이나 수사 절차도 당연히 달라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대공수사라고 하더라도 일반 형사범 수사 절차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일반 형사범보다 더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망원경으로 볼 것을 현미경으로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대공수사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운 세월을 현장에서 때론 교육기관에서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대공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이었습니다. 정보기관이 왜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 대공수사는 왜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준 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공수사의 특성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대공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국가나 조직을 배경으로 하는 전문 범죄자들입니다. 대공사범은 대개 육체적, 정신적, 기술적, 이념적, 사상적으로 최고의 범죄 전문가들입니다. 다양한 전술과 고도의 범행 수법은 물론이고 검거된 이후 수사와 재판 대응까지도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서 대표적 대공사범인 간첩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고등중학교 4년 이상 또는 대학생 중에서 당성, 체력, 두뇌가 우수한 자를 엄선하고 사격, 격술, 산악구보, 수영 등 일반 인민군의 4, 5배에 달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5년의 교육을 마치면 다시 전문 대남공작부서에 배치되고 폭파, 암살 등 특기 교육을 합니다. 침투 직전에는 수개월의 해외 현지화 적응 교육까지 거칩니다. 검거된 난파 간첩들의 경우 짧게는 6년, 길게는 10수년까지 간첩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술, 고도의 범행 수법,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훈련을 말씀하셨는데 사례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양한 전술로는 지하당 구축 전술, 통일전선 전술,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 대중투쟁 전술, 국정원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반영 명령량 강화 전술이 있습니다. 고도의 범행 수법으로는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도 드러난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첨단 기술이 있고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훈련은 직파 간첩에게서는 발견되지 않고 주로 남한에서 포섭된 간첩이나 자생공산주의 조직원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신문투쟁 묵비투쟁 같은 수법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직파 간첩들은 검거되면 바로 자폭하도록 교육받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훈련이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두 번째로 대공사범들은 사상적, 역사적 뿌리를 갖고 활동합니다. 1964년 적발된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 임씨는 30여 년 후인 1992년 정치권 침투, 암약 고정 간첩으로 다시 검거되었습니다. 인민혁명당 사건 주모자 이씨는 1979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사건 주모자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1980년대 재헌의회그룹 사건 관련자들은 부지구하에 1990년대 초반 다시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하다 검거되었습니다. 대공사범들, 특히 좌익사범들은 이처럼 사상정역사적 뿌리를 갖고 활동합니다. 세 번째, 대공사범은 확신범적 성격을 띠고 있어 양심이나 도덕률에 기초한 자백 유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기, 횡령, 절도와 같은 파렴치범이나 마약, 인신매매와 같은 국제범죄, 살인, 강도 상해와 같은 강력범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범행 후 죄의식을 갖습니다. 그에 비해 대공사범은 반체제적, 반사회적, 반정부적 성향이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의식을 형성하여 하나의 신념체계로 확립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 실정법 위반도 정당시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어 죄의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영웅시되거나 사회 일각으로부터 소위 양심수로 호칭되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어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수사관에게 적개심을 표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들은 검거될 경우 자백 대신 죽음을 택하도록 교육받아 분신, 할복 등 자해,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도주하던 간첩이나 검거된 간첩이 자살을 하거나 발각된 간첩선이 자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묵비, 재판 거부 등을 투쟁 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하며 신문 투쟁 차원에서 허위 진술로 수사를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양심이나 도덕률에 기초한 자백을 받아 내기는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자들을 수사하기란 지난한 일입니다. 네 번째, 대공사범은 장기간 암약으로 일상생활과 범행을 구분짓기 어렵습니다. 잘 훈련된 대공사범들은 이념적으로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암약 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검거될 때까지 활동합니다. 1992년 체포된 민중당 공동대표 김씨는 36년간, 1997년 검거된 서울대 명예교수 고씨도 36년간, 역시 1997년 발각된 서울 지하철공사 심씨는 39년간, 1996년 노출된 단국대 교수 정씨는 아랍계 필리핀 무하마드 깐수 신분으로 10년간 암약했습니다. 장기 암약한 이들 대공사범들의 범행은 대개 생활 속에 녹아있어 일상생활과 범행의 경계를 구분짓기 어렵습니다. 정치, 군사, 언론, 종교, 학원 등 사회 각계 저명인사, 전문가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통일운동, 사회변혁운동 등과 같은 사회활동이 간첩활동의 일환인지 일상생활의 일환인지 외견상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